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 한국사 강의를 진행하게 될 김영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근대 시대의 개항기를 마무리하는 그 과정 속에서 개항 이후에 서해학 경제가 어떤 식으로 변화를 했는지 그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좀 희한한 용어가 나왔죠. 진고이즘? 도대체 진고가 뭘까요? 진고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진고가 뭐냐면은 영국인들이 쓰는 말인데, 왜 그 마술사가 마술할 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마술을 하는 그 쇼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마술사들이 마술을 딱 보여주기 전에 내뱉는 구호가 수리수리 마술이에요. 근데 이게 다른 나라들도 이런 구호들을 하나씩 내뱉습니다. 영국에서는요, 마술사가 수리수리 마술이 대신에 내뱉는 구호가 뭐냐면은 바로 진고예요, 진고. 진고 하면은 마술이 짠 하고 나오는 건데, 솔직히 마술이 뭐 진짜 그 현상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눈속임이잖아요. 그래서 진고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 이렇게도 쓰여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림없는 소리, 이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 진고에다가 어떠한 사상, 주의를 갖다가 붙인 이즘을 갖다가 갖다 연결을 시키면은 진고이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진고이즘이라는 것은 저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저거는 어림없는 소리다 라는 그런 주의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 유행을 했던 말이냐면요, 제국주의 시대 때 유행을 했어요. 어림없다, 말도 안 돼. 어느 경우에 쓰는 거냐면은 다른 나라가 우리보다 더 많은 이권을 챙겨갈 때, 그때 제국들이 쓰던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은 프랑스가 조선에서 엄청난 이권을 챙겼어요. 그러면 영국이 프랑스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고, 어림없는 소리, 안 돼, 너 혼자 독차지하려고? 나도 먹을 거야, 내 목도 남겨놔. 아니면 네 목을 내놔라. 이런 식으로 서로 이권 쟁탈전을 벌일 때 가장 많이 썼던 말이 진고예요. 그래서 제국주의 시대의 이권을 쟁탈하려는 그 모습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진고이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갖다가 이제 제국주의 이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때는 구한말, 대한제국 말기, 아간파천 이후에 진짜 하이에나 때처럼, 착할 때처럼 서양 열강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이권을 침탈하기 위해서 달라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우리나라 이권을 침탈했던 나라가 어디냐면 역시 일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일본으로 우리가 식민지배를 당했죠. 그리고 여기에 저항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물론 뭐 사회변동 얘기도 다루겠지만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서양 열강 세력들의 이권 침탈에 맞서서 어떻게 저항을 해나간지 그 과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회변화를 살펴보면은, 사회변화는 뭐 아주 그렇게 크게 다룰 내용이 없어요. 어차피 지금까지 주구장창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흐름을 좀 잡아보면 이래요. 자, 먼저 신분제가 해체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계층에게 관직을 개방했던 때가 1882년이에요. 그리고 노비 세습제를 폐지했을 때가 1886년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노비제를 폐지한 게 아니라 노비 세습제를 폐지한 겁니다. 더 이상 노비의 아들은 노비가 되지 않습니다. 노비의 딸들도 역시 노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게 노비 세습제를 폐지했다. 그러다가 공식적으로 갑오개혁 때 신분제가 확실하게 철폐가 됩니다. 근데 그런 말이 있죠. 신분제는 철폐되었지만 신분차별은 여전히 남아있다. 법이 뭐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사람들 그 사고방식까지 한 방에 바뀔까요? 바뀌는데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리겠죠. 자, 그래서 이제 호적에도 더 이상 이제 신분을 적질 않아요. 양반인지 중인인지 평민인지 노비인지 천민인지 이런 걸 더 이상 적질 않는데, 그 대신에 뭐를 기재하냐면 직업을 기재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게 완전히 벗어나진 않았어요. 요즘에 호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는 가족관계 등록부라고 하죠. 가족관계 등록부에 직업을 기재하나요? 직업 기재 안 해요. 그냥 성별, 나이라기보다는 이제 출생 연도, 그 다음에 이름, 이런 것들 이제 가족관계 기재를 하는 건데, 직업을 기재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직업을 보면은 얘가 원래 무슨 신분이었는지가 대충 나온다는 겁니다. 직업 보니까 백종, 뭐 천민이었네, 그죠? 직업 보니까 역관, 통역관. 그러면 아, 이거 중인 출신이었구나. 직업 보니까 농사꾼. 그럼 얘는 상민 출신이었네. 직업 보니까
뭐 훈장님이다. 혹은 뭐 정부 관료다. 그러면 이거 양반 출신이구나. 대충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독립협회에서 자유민권사상, 특히 인권을 강조하는 얘기를 하면서 신문제가 해체되고 드디어 인권을 이야기하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성의 인권도 달라지게 되는데 여성 통문이라는 거 중요해요. 아무래도 이 여성의 인권에 누가 제일 먼저 관심을 가졌냐면은 배운 사람들이 먼저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개항기 때도 마찬가지고 일제식민지 시대도 마찬가지고 주로 배운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여성의 인권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대에 배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양반집 교수들이죠. 그죠? 양반집 교수들. 양반 여성들이 여성통문이라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서 여성의 인권을 주장하기 시작하고요. 자, 그러면서 여자교육회 그리고 진명부인회들을 설립하면서 여자들만의 학교를 만드는 그런 운동도 진행이 됩니다. 생활양식, 의식주를 나눠서 보면은 먼저 관복, 원래는 이제 한복이었죠. 그게 을미개혁 때 두루마기로 바뀌어요. 그러다가 언제 양복을 입기 시작하냐면은 1900년부터 공식적으로 양복을 입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영화 감독이 된다, 혹은 이제 드라마 감독이 된다 했을 때 을사조약을 촬영을 할 거예요. 그 대목을. 근데 을사조약 때 대신들이 전통적인 관복을 입고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회의를 한다. 중명전에서 그런 식으로 회의를 한다. 잘못된 거예요. 그건 고증이. 그죠? 을사조약 체결 당시에는 1900년 이후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했던 대신들은 전부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음식, 커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커피를 좋아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다음 시간에 또 언급을 하겠지만 고종, 순정 커피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래요. 커피 매니아죠. 커피, 홍차, 우동, 어묵, 호떡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합니다.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음식들이죠. 자, 그 다음에 주거지도 놓고 보면 건물의 크기를 제한했던 것을 갑오개혁 때 폐지를 시킵니다. 왜 건물의 크기를 제한했냐면은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예요. 성리학은 기본적으로 근검, 절약, 검석 이런 것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커다란 그 고층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안 지은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제한시켰어요. 그동안 계속. 이런 건 사치다. 이런 사치하는 풍조하면 안 된다. 근데 그런 제한들을 갑오개혁 때 폐지를 하고 이젠 2층 벽돌식 건물, 즉 서양식 건물들도 점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경제적 구국운동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 촉으로 보셔야 되는데 서양 열강 세력들이 시시각각 조선의 이권들을 침탈을 해가요. 그리고 여기에 맞대응해서 각 시기별로 어떤 식으로 저항을 했는가 그 대목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1단계 강화도 제약이 체결됐어요. 처음에 강화도 제약이 체결됐을 때는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객주들이 이득을 받습니다. 자, 객주 예전에 제가 조선 후기 파트 설명하면서 잠깐 언급했었죠. 주로 항구 지역에서 중개무역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이득을 받냐면은 강화도 제약이 체결됐을 때 일본인들은 거류지 무역이었어요. 간행 이정 심리가 설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류지를 10리 이상 벗어나서는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누구를 거쳐야 되냐면은 객주들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때 객주들은 돈을 좀 벌었어요. 득을 봤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본격적으로 열강들에게 이권이 침탈됐던 시기가 바로 이때인데 조총상민 수립 무역장정을 체결했죠. 청하고 이모군란을 진압해준 대가로 반대급부로 청상인들에게 특혜를 준 요 조약을 뭐 조약도 아니죠. 그죠? 장정을 이제 체결을 했는데 이 장정의 내용에 보시면은 기억나실 거예요. 중국 상인들이 한양과 양화진까지 와서 장사를 할 수 있고 관원의 허가를 받으면은 내지 무역도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더 이상 객주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내륙까지 진출해서 물건을 팔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본도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청만 저런 거 해주고 우리는 저거 안 해주냐. 자, 그러면서 조일, 수호, 조규, 속약 이거 다시 개정을 하죠. 그죠? 개정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 우리도 내지무역을 허용해달라. 자, 그러면서 간행 이정이 10리에서 50리, 50리에서 100리로 확대됐다고 했어요. 말이 좋아서 100리로 확대된 거지 인천에서 100리면은 한양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양까지 청의 상인들과 일본의 상인들이 와서 진출하는 겁니다. 게다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다 최애국 대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애국 대우 조항에 근거해서 걔들도
어디까지 장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륙까지 장사할 수 있는 거죠. 이러면서 객주들이 타격을 받았어요. 더 이상 중개목욕의 재미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객주 자본들이 결합해가지고 대동상회, 장통상회, 즉 상회사라는 것을 조직을 해서 나름 이제 저항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바로 방공령이라는 것인데, 복습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강화도 조약 설명했죠. 강화도 조약 체결했을 당시에 무관세, 무항세, 그리고 곡물 유출의 무제한이라고 이렇게 조일통상 장정을 통해서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러다 이게 좀 문제가 되니까 결국 2차 수신사 때 김홍집이 가서 좀 얘기를 해요.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1883년에 조일통상 장정을 결국 개정을 해요. 개정을 하면서 넣었던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일본을 최고국 대우로 인정해달라. 그 반대급부로 조선이 요구한 대로 관세는 협정관세를 해주겠다. 그리고 항세를 내는 쪽으로 하겠다. 그리고 곡물 유출의 무제한도 좀 수정을 해서 무제한 자체는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자연재해나 흉년이 들었을 시 곡물 유출을 그때에 한해서 막을 수 있는 방공령 조항을 그때 집어넣습니다. 자, 방공령 조항을 조일통상 장정 개정에 근거를 해서 실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언제 했냐. 일단 배경을 놓고 보면은 기본적으로 조일통상 장정 개정을 통해서 곡물이 유출되는 것에 한도를 정해놓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곡물들이 일본으로 유출이 돼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이때 한참 공업화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2000년도 이상이 심했어요. 그래서 농업 생산량이 저조했던 시기입니다. 그걸 메꾸기 위해서 조선에서 곡물을 많이 사갔던 건데 당시 조선인들이 급전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입선 도매까지 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직 추수를 안 했어요. 한참 벼가 자라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미리 팔아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제값 주고 팔까요? 아니면 헐값에 팔까요? 급전이 필요하다 보니까 헐값에 이걸 팔아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역으로 조선에서는 곡물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됩니다. 여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까지 든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함경도하고 황해도에서 각각 1889년과 1890년에 방공령이 선포가 됩니다. 더 이상 곡식의 유출을 허용할 수 없다 하고 딱 커트를 해요. 물론 이거는 1883년에 체결됐던 조일통상 장정 개정을 근거로 한 거였어요. 합법적입니다. 그런데 일본 측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야, 너네 조선인들 이거 규정 위반이야 라고 하면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규정상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방공령이 선포될 때 한 달 전에 미리 상대방에게 통고하기로 했어요. 물론 당시 함경도하고 황해도 관찰사가 이거를 통보를 했다라고 해요. 자기들은. 근데 일본 측은 또 그 통보를 못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둘 중 한쪽이 거짓말을 했던지 아니면 어딘가가 꼬였던지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쪽이 맞는 건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상상하도록 하시고요. 자, 일본이 아무튼 이렇게 트집을 잡아요. 우리는 통보 못 받았다. 자, 그러면서 규정 위반을 근거로 항의를 하고요. 결국 일본의 이 항의에 밀려서 방공령을 철회를 합니다. 그리고 역으로 일본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요. 이거 뭐 혹들에다 혹을 붙였네. 배상금을 도대체 몇 번을 지급합니까? 일본한테. 그죠? 이러니까 돈이 없이. 심지어 이 배상금을요. 지불할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하냐면은 청에서 차관을 빌려옵니다. 중국에서 돈을 빌려서 일본에다 배상금을 메꾸는 그런 기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갑오개혁. 갑오개혁 당시에 조세 급납화. 이제는 전부 돈으로 내라. 화폐로 세금을 내라라고 이렇게 규정이 바뀌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맞춰서 은행이 설립되기 시작합니다. 먼저 조선은행.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은행이죠. 자, 그리고 한성은행, 그리고 대한천일은행 이런 것들이 설립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간파천 이후에 예전에 얘기했어요. 열강의 이권 침탈이 무지하게 심했던 시절이다. 뭐 미국, 독일, 그 다음에 뭐 일본, 러시아 너나 할 거 없이 달려 들어가지고 조선의 뭐 금강채굴권, 산림벌채권 이런 것들을 마구잡이로 강탈해갔던 시기가 바로 요 시기였습니다. 자, 이 시기에 대처법이 이랬어요. 특히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다 보니까 당시 이제 특히 황국중앙총상회라는 것이 결성이 됐는데 이 황국중앙총상회는 시전 상인들이 모여서 결성한 겁니다. 이들이 철시투쟁. 우리 이런 식으로 자꾸 이권을 침탈당하면 장사할 수 없다 하면서 철시투쟁을 하기로 하고요. 특히 철시투쟁 방식을 통해서 누구를 지원하냐면은 독립협회를 지원을 해요. 그리고 고종이 이 황국중앙총상회의 철시투쟁과 독립협회의 그런 국권수호 운동을 결합시켜가지고 그거를 이용해서
러시아의 이권 침탈을 어느 정도 커트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특히 저령도조차 막아낸 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죠. 자, 그 다음에 경강상인들. 경강상인들은 한강을 오가면서 주로 이제 배를 부리면서 조은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도 예전에 있었던 그런 배를 가지고서 장사를 하자니 점점 밀리기 시작한다. 특히 일본한테 밀리니까 우리도 뭐를 하자. 증기선을 구입해서 한번 세련되게 해보자. 자, 그러면서 해운업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높아지게 되면서 해운회사가 설립이 되고요. 대한협동기선회사 그리고 우체기선회사가 설립이 되었다. 자, 그래서 요 상권수호운동 특히 두 가지 축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시전상인들이 만들었던 한국중앙총성회가 철시투쟁을 했다. 그리고 경강상인들이 중심이 돼서 증기선을 구입하고 해운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광무개혁대입니다. 광무개혁 때부터 뭐가 발달했다고 그랬어요? 뭐가 중심이 됐냐면은 기술이 중심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상공업 진흥 정책이 강조가 되면서 상업회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으로 만들어졌던 게 뭐냐면은 조선직조사예요. 도고 기억나시죠? 조선 후기에 독점점 매매상인. 그러니까 광무개혁을 주도했던 고종은 국가 중심의 뭔가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특정 세력의 특권을 몰아주는 그런 방식을 많이 썼습니다. 왜? 이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게 빠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 도고에게 독점권을 부여해주고 정부의 재정을 확보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했었다. 자, 그래서 개항기 이후에 있었던 외세의 이권 침탈에 각각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일제의 경제 침탈이에요. 가장 많이 뺏어간 게 일본이었다고 그랬죠. 일단 일본이 1904년에 먼저 뺏어간 게 있어요. 뺏어가려고 시도했던 것도 있고 뭐였냐면은 한일 의정서 체결한 다음에 군용지 사용권을 가져갔죠. 그죠? 그 다음에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했어요. 근데 황무지 개간권은 보안회와 농광회사가 연계를 해가지고 이거를 막아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고 이거 말고도 일본이 계획했던 게 있어요. 1904년에 이런 계획을 하는데 대한시설 강령을 결정을 합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조선에 군대가 영구 주둔하고 그 다음에 일본인의 이주를 장려하자. 이미 여기서부터 어떤 게 나온 거냐면은 우리 일본이 조선을 확실히 먹으려면은 누가 많이 조선으로 건너가야 된다. 일본인들이 조선으로 많이 건너가야 된다. 그거를 내부적인 방침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에 포인트를 잡냐면은 재정 그리고 외교 이 두 개를 탈취한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일어난 게 뭐였습니까? 고문 정치였죠. 그죠? 재정 고문의 메가타, 외교 고문의 스티븐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외교와 재정 이 두 분야를 차지하기 위해서 일본은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특히 일본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도 뭐 있어요? 철도죠. 자, 그러면서 원래 일본이 놓기로 했던 것은 경부선이었지만 경인선과 경의선을 미국과 프랑스로부터 수주를 따와가지고 결국 이 철도도 전부 누가 놓냐면은 일본이 놓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금융 지배를 위해서 세관 업무 위탁을 받는다든지 혹은 일본 화폐와 제2은행권 유통을 유도를 한다든지 특히 중요한 게 이거예요. 시설 개선. 시설 개선으로 차관을 강요했다.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일본이 어느 날 이렇게 딴지를 건 거예요. 야, 우리가 너네 조선을 근대화 시켜주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너네 우리 대접이 이래서 되겠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무슨 대접? 그랬더니 우리 공사관이 낙후됐잖아. 이거 보수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래? 좀 새 건물로 바꿔주고 평수도 좀 늘려주고 시설도 새 걸로 좀 교체해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러자 이제 당시 고종이 알았어 해줄게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가 없다? 돈이 없다.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본에서 빌려가지고 이걸 또 해요. 아, 근데 내가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네. 이거 어떻게 하지? 딱 이렇게 나오니까 일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no problem. 걱정하지 마. 내가 돈 빌려줄게. 이 빌려준 돈 가지고 우리 시설을 개선해줘. 그리고 이자 듬뿍 쳐서 갚는 거 알지? 자, 이렇게 해서 조선의 금융이 계속해서 일본에 먹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주 결정타가 있었어요. 그 결정타가 뭐냐면은 1905년에 있었던 화폐정의 사업이에요. 1905년에 이미 이제 제1차 한일 협정을 통해서 재정고문의 메가타라는 사람이 왔다라고 그랬어요. 일본인인데
그 대한제국 재정 고문이었던 메가타가 1905년에 화폐정의 사업을 통해서 조선의 경제를 완전히 장악하려고 합니다. 즉 1905년에 자신들이 목표했던 두 가지를 다 한 거예요. 을사보조약을 통해서 외교권 장악하고 화폐정의 사업을 통해서 재정권 장악한 거예요. 자, 화폐정의 사업은 뭐냐면은 원래 조선이 쓰고 있었던 백동화를 뭘로 교체를 한 거냐면은 일본 제1은행권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즉 조선의 돈을 일본의 돈으로 전부 교체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원래 화폐를 찍어냈던 전한국은 폐쇄를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교환 기간이 짧고 또 질이 나쁜 백동화는 교환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질이 나쁘다는 게 그 기준이 참 그 애매하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요 정도면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보는 것도 얘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여기 보니까 요쪽에 기스 났네. 이거 어떻게 쓰라고. 이런 식으로 물건을 하시면은 교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내가 100만 원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교환되는 것은 20에서 30만 원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조선인들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심지어 백동화에는 이제 연어를 썼는데 연어를 원래 이제 대한제국의 고종이 정했던 광물을 썼어요. 근데 일본 제1은행권에는 뭘로 써 있냐면은 일본의 연어가 써 있습니다. 명치로 써 있어요. 그게 일본의 그 메이지 유신이 명치 유신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연어도 일본식 연어가 쓰이는 돈을 쓰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로 타격을 받게 되고요. 결국 은행과 상인 자본에 타격을 주게 되고 또 일본이 하나 더 시도했던 게 뭐냐면 금본위제로 변화했다. 기준점을 이제 금으로 잡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갑오개혁 때는 은본위제였어요. 그리고 화폐정의 사업 때 금본위제로 이렇게 변화를 하였다. 자, 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조선이 지금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일본한테 먹혀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죠. 특히 차관 이런 것들 때문에 빚을 너무 많이 졌어요. 일본한테. 배상금 물량, 차관 물량. 하여튼 진짜 정신없어. 자, 그래서 이런 현실을 고민하고 걱정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서상돈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화폐정리, 시설 개선 비용으로 일본으로부터 차관 도입 때문에 아, 이거 돈이 너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미 일본한테 먹히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서상돈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일본한테 송두리째 팔려갈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가 이 빚을 다 갚아내지 못하면은 진짜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 국가가 이거 갚아낼 능력이 없으니까 전 조선 사람들이 2천만 조선인이 허리띠를 질끈 졸라매고 갚아나가자. 금주하고 금연하고 그 다음에 폐물 수합하고 이렇게 해서 국가의 채무를 보상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의 힘으로 빚을 갚아보자라고 하면서 서상돈이 대구에서 이거를 진행을 시킵니다. 어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그죠? 김대중 정권 때 IMF 돌파하기 위해서 했던 거 금모으기 운동. 어떻게 보면 그 원조에 해당하는 게 이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만약에 이거 진짜 성공했으면은 역사가 또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 일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전개라는 거예요. 당연히 일본이 이거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죠? 방해를 했겠죠? 일본의 통감부에 탄압과 방해로 결국 실패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합니다. 당시 국채 보상 운동을 지원해줬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양기탁이라는 사람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제 신민회 소개하면서 잠깐 얘기했었죠. 양기탁은 다음 시간에도 제가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건데 양기탁이 운영했던 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이 대한매일신보라는 신문인데 이 신문에서 국채보상 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줘요. 그런데 요거를 착안해서 통감부에서 어떻게 하냐. 대한매일신보를 운영하는 양기탁이 국채보상 운동을 지원해주는 척하면서 뭐랬다? 국채보상 운동의 성금을 횡령했다라고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모함이죠. 그죠? 이걸로 기소를 한 다음에 1년 동안 재판을 끌어요. 그러면서 양기탁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완전히 먹칠을 해놓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진짜 횡령될지도 모르는 돈인데 내겠어요 그러면은? 결국 이렇게 돼서 국채보상운동이 흐지부지 되면서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양기탁은 무죄로 석방이 돼요. 일본 애들이 쓰는 수법이 다 이렇습니다. 보면은. 자, 그래서 일제 경제 침탈,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저항으로 있었던 국채보상운동 같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영토 문제 얘기를 할 건데요. 크게 간도하고 연해주, 그 다음에 독도, 하와이 이 네 군데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논쟁의 핵심이 되는 것은 간도하고 독도긴 한데, 자, 먼저 간도 부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간도란 땅이 도대체 어디고 연해주란 땅이 도대체 어디냐라고 했을 때 기준점이 이래요. 여기 보시면 백두산이 있죠? 이 백두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서쪽으로 흘러가는 요 강, 요렇게 흘러가는 강을 우리가 압록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백두산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강을 두만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백두산을 기준으로 북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강을 송화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 동편에는 우수리강이라는 것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두만강하고 합류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사이의 땅은 육지는 육지인데 크게 봤을 때 동서남북이 다 어디로 둘러싸여 있냐면은 강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도라고 하면 섬일 것 같은데 섬이 아니라 육지예요. 바로 요 땅을 간도라고 합니다. 흔히 이제 북간도, 서간도로 나누긴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도라고 하면은 요 북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간도 지역을 왜 간도라고 부르냐? 섬이 아닌데도 왜 간도라고 부르냐면은 사방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간도라고 얘기를 해요. 이 땅이 문제가 됩니다. 자, 이 땅 위치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문제의 시발점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바로 요 백두산 전개비에서 나와요. 예전에 제가 숙종 때 얘기하면서 백두산 전개비 한번 언급을 했어요. 백두산 전개비에 뭐라고 써있냐? 조선과 청의 영토 경계선상은 이렇게 정했다고 했어요.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두만강으로, 동쪽으로는 토문강으로 한다라고 했었는데 도대체 토문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설이 나옵니다. 1번 설은 토문강은 두만강이다. 발음이 비슷하지 않냐? 라는 설이 있고 2번 설은 뭐냐면은 아니다. 토문강은 송화강을 말하는 것이다. 즉 송화강에서 백두산 쪽으로 들어가는 바로 요 줄기, 요 구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토문강이라고 부르더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토문강이 두만강이라고 하면은 조선의 영토는 여기까지예요. 근데 토문강이 송화강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은 조선의 영토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요 간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선의 영토가 되는 거죠. 자, 이래서 백두산 전개비가 논쟁의 핵심에 올라서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두만강이 이렇게 딱 흘러가고 여기에 우수리강이 이제 연결이 된다고 했는데 우수리강 동편 그리고 동해의 가장자리에 있는 바로 요 땅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연해주라고 불러요. 이 연해주는 원래는 청이 관할하다가 나중에 러시아가 영국과 프랑스의 공격을 받던 청을 중재를 해준 조건으로 받았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블라디보스토크라고 불리는 러시아의 중요한 항구 도시가 들어서게 되고 조선인들도 이쪽으로 많이 이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근대 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우리 민족과 상당히 인연이 깊은 땅, 서간도, 전통적으로 우리가 만주라고 불리는 지역, 그 다음에 북간도, 바로 이 간도 논쟁의 핵심이 되는 지역, 그리고 연해주, 새로 사람들이 많이 이주하던 지역, 이 세 군데가 많은 인연이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도하고 연해주가 어떻게 문제가 되냐라고 했을 때 먼저 배경을 볼게요. 간도는 이래요. 청의 봉금 정책이 중요한데 이게 뭐냐. 아까 설명드린 그 지역이 우리 민족에 있어서도 우리 민족의 발상지로도 그렇게 많이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를 고향으로 생각하는 민족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청이에요. 만주족. 만주족도 거기를 자신들의 고향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뭐 같이 살긴 했어요, 거기서. 근데 우리는 나라를 일찍부터 만들었고 만주족은 나라를 일찍 만들지 못하고 부족 단위로 좀 흩어져서 살았고 뭐 그런 차이인데 나중에 청이 중국을 정복하고 강대국이 된 다음에 이 간도 지역은 우리의 고향이기 때문에 신성한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봉, 금, 사람이 살 수 없도록 여기를 둘러싸겠다. 즉 사람이 살 수 없게끔 금지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은 그린벨트를 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이거를. 자, 그래서 간도 지역에는 중국인이 아무도 살지 않았어요. 사람이 못 살게 했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웃기게도 여기 누가 와서 살면은 조선인들이 여기 산다는 거예요. 특히 막 세도 정치 때 한참 막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두만강을 넘어가지고 몰래 간도 지역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그렇게 했어요. 간도 지역에 농사를 짓다가 다시 또 이제 함경도로 돌아오고
또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처음에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젠 대범하게 아예 간도에 가서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점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으로 불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청에서도 러시아가 이제 연해주 지역으로 밀고 내려오고 하니까 우리가 간도 지역을 더 이상 봉금 정책을 할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관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간도 지역이 들어가 봤더니 이게 웬걸. 진짜 소위 말해서 깜놀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청 입장에서는. 그동안 그린벨트에 쳐놓고 봉금 지역으로 봉해놨다라고 생각했던 간도에 누가 득실득실하게 살게 되냐면은 조선인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야, 너네 조선인들 여기 왜 들어왔어? 여기 니들 들어오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서 당시 이제 조선에 항의를 합니다. 야, 너네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왜 들어왔어? 여기는 신성구역이야. 원래 들어오면 안 되는 구역인데 왜 들어왔어? 자, 그러자 조선에서도 참 이게 골치 아프게 됐어요. 국가적 차원에서 보낸 것도 아니고 개인적 차원에서 그렇게 이주를 한 건데 이거를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그래서 조선에서도 에라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밀어붙인 학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백두산 전기비 해석이에요. 아, 백두산 전기비 예전에 그 세운 거 살펴보니까 토문강이 있네요. 그 토문강이 그 송화강 아니에요? 우린 그래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럼 여기 간도는 우리 땅인데? 이러면서 청과 조선 사이에서 논쟁이 발생해요. 청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당연히요. 무슨 소리야. 토문강은 두만강이지. 이것들이 지금 어디서 갑자기 약을 팔어.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이제 에라 모르겠다. 아, 토문강은 송화강이라니까요. 왜 갑자기 자꾸 그래. 그죠? 자, 그러면서 청과 영유권 분쟁이 이때 일어나게 되다가 1902년에 고종이 좀 대범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시대적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미 1895년에 청일전쟁에서 청이 졌어요. 그러면서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상실을 합니다. 조선은 완전히 그냥 떨어져 나왔고 청으로부터 자신들도 진짜 쉬지 않고 서양 열강 세력들한테 두들겨 맞다 보니까 힘이 계속 약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1900년 초에 반짝하고서 대한제국이 회생을 하게 되는데 상황이 이렇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이 서로 세력 다툼을 하니라고 정신이 없어요. 대한제국이 운신의 폭이 넓어진 거예요. 그리고 고종이 제국을 선포하면서 나름 자신감도 있었던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고종이 이제 좀 적극적으로 간도 지역을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옛날처럼 내가 청한테 굽신대는 그런 것도 아니고 나도 똑같은 황제인데 뭐 못할 게 뭐 있어. 청은 이제 완전히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됐다. 이 틈에 간도를 우리가 접수를 하자라고 하면서 아주 대범하게 관도 관리사를 파견을 합니다. 이 범윤이라는 사람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 범인이라는 사람을 간도 관리사로 파견을 하고 간도를 함경도 행정구역으로 편입을 시켜버립니다. 자, 그런데 뭐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해요. 처음에 청에서는 난리가 났지만 당장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제 청은 어느 정도로 몰락했냐면은 그동안 자기가 속국이라고 생각했던 대한제국조차도 막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힘이 약화돼 있어요. 그런데 대한제국도 요 호기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1905년에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면서 외교권 박탈당하고 고종 쫓겨나고 군대도 해체되고 그러면서 점점 일본의 식민지로 굴러 떨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일본이 1907년에 시도한 게 있는데 간도의 파출소를 만들어요. 일본의 그 통감부가 주도를 한 건데 왜 이걸 했냐면은 일본의 논리는 이거예요. 조만간 조선은 일본 땅이 될 것이다. 이런 논리예요. 간도는 조선 땅이다. 조선은 이제 일본 거다. 그러므로 간도는 누구 거다? 일본 거다. 이런 논리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간도에 파출소를 설치를 하면서 간도가 마치 조선 땅인 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거예요. 이때 잠깐 일본이 간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 편을 들어줬습니다. 근데 그 들어준 목적이 뭐였냐? 진짜 조선을 위해서 들어준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의 이해득실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1909년에 간도협약이라는 것이 체결이 됩니다. 청이 사정을 해요. 이때 가면은 아, 제발 간도는 좀 건드리지 마라. 그것만은 안 된다. 간도는 우리 만주족의 고향 같은 곳이야. 그거를 니네가 가져가면 어떻게 하겠니? 그건 진짜 안 된다. 대신에 딴 거 더 좋은 거 줄 테니까 이거는 가져가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사정을 합니다. 그러자 일본이 이제 물어보죠. 그럼 뭐 줄 건데? 자, 그러자 청이 뭐라고 하냐? 일본으로부터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을 받는 조건으로 일본한테 뭘 주냐면은 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줘요. 하여튼 이거 일본이 진짜 제일 관심 있는 거 있죠, 그죠? 이거 주면은 사족을 못 쓸 것이다. 철도 부설권을 줍니다.
안봉선이라는 그 라인에 철도 부속권을 주고 그거 말고도 탄광 채굴권 몇 가지 이권을 더 덤으로 얹어가지고 줘요. 자, 그러자 일본이 계산기를 때려본 거예요. 간도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배했을 때의 이득과 이 철도 부속권을 차지했을 때의 이득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나을까? 라고 했을 때 일본은 요거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당시 대한제국은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당했기 때문에 이 간도 협약에는 참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극적인 건 이거예요. 간도에 살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조선인이었거든요. 조선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많은 조선인들의 어떤 의향도 물어보지 않고 우리하고는 관계없이 일본과 총 두 나라가 속닥속닥 해가지고 간도 협약을 체결했다. 이게 참 비극이라는 겁니다. 나라가 힘이 없고 국권이 침탈당하니까 결국 그 어떠한 쪽으로도 우리가 간도인 사람들을 지켜내지 못하고 그대로 이 둘의 협약에 따라서 간도가 청으로 넘어가고 일본은 청으로부터 이권을 받는 그런 협약이 체결이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연해주 지역으로도 조선인이 계속 19세기부터 이주를 하면서 특히 신안촌이라는 것이 형성되었다. 기억해 두시고요. 신안촌은 특히 무장 독립투쟁 파트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도와 하와이 이 두 군데인데요. 먼저 독도는 이제 우리나라 동쪽 가장 끝에 있는 섬이죠. 이 독도 얘기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 나온 건 언제냐면은 삼국사기예요. 삼국사기에서 지증왕 때 512년이죠. 그죠? 그때 장군 이사보를 시켜서 우상국을 정복했다. 우상국이 울릉도인 거 확실한데 과연 우상국에 독도까지 포함되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좀 학술적으로 생각해볼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건 학술적인 얘기고 교과서적으로는 그때 독도가 편입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것도 배운 내용이에요. 조선 숙종 때 어부 안용복이 일본 막부를 상대로 담판을 벌인 적이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독도라는 것은 간간히 등장을 했지만 조선 사람들한테 있어서 독도는 그렇게 중요한 영토는 아니었어요. 왜? 일단 독도는 무인도예요. 사람이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거기는 사람 살고 있는데요. 그거는 현대 과학기술이 발달했으니까 억지로 살게 하는 거지. 거기 뭐 민간인이 살고 있습니까? 그냥 거기 경찰들만 있는 거지. 그죠? 해경이 주둔하고 있는 거잖아요. 독도는. 자, 아무튼 무인도다 보니까 독도는 그렇게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울릉도도 사람을 못 살게 했어요. 왜? 그런 외진 섬에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반역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공도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섬을 일부러 비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고종 때 가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이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이런 섬들을 좀 챙겨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고종이 울릉도 개청령을 발표를 합니다. 이제 울릉도는 우리가 확실하게 관할을 해서 관리를 하자. 그러면서 울릉도 관찰사를 파견하기도 하고 하면서 울릉도를 관리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다가 나중에 고종이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1900년에 발표를 하면서 확실하게 독도를 대한제국의 영토로 편입했음을 선언을 하게 돼요. 일본 측 입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중요한 게 태정관 문서라는 것인데 태정관이 무엇이냐. 당시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달성하고 난 다음에 일본의 행정을 주도했던 행정기관 이름이 태정관이에요. 근데 이 태정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시마네에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독도라는 섬이 뭔가 이제 전략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마네현에 편입해도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태정관에서 뭐라고 이제 문서를 하달을 하냐면은 독도는 우리 일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공연히 여기를 건드려서 조선과 마찰을 일으키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이 독도에 그렇게까지 눈독을 들이진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독도를 건드렸다 괜히 조선하고 외교 마찰이 일어나면은 좀 피곤해지니까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 1905년으로 넘어가면서부터 독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게 돼요. 왜? 그 계기는 러일 전쟁이에요.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동해바다 쪽이 주요 격전장이 될 건데 여기에서 러시아군을 좀 감시를 할 만한 그런 거점이 없다는 거예요. 일본 측 입장에서 봤을 때. 울릉도는 확실하게 조선 거고 그러면 지금 가장 만만한 게 독도인데 독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했을 때 옛날에 시마네현이 독도를 편입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는 태정관에서 분명히 거부를 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하면서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통해서
일본이 1905년에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편입을 시킵니다. 누가 먼저예요? 우리가 먼저죠. 그죠? 그러면 확실하게 독도가 우리 땅이네? 근데 일본은 이렇게 얘기해요. 영토 선언을 할 때는 좌표를 정확하게 대야 되는데 대한제국은 칙령 41호에서 좌표를 대지 않았다. 왜냐면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좌표 개념을 정확하게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못된 거지 그게. 그리고 요 약점을 이용해서 시마네오 고시 40호에서는 좌표를 또 정확하게 돼요. 이런 좀 얄미운 짓을 합니다. 자, 근데 이랬거나 저랬거나 일제강점기는 뭐 독도라고 해서 따로 뭐 취급이 되겠습니까? 일제강점기는 조선 전국토가 다 일본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독도 논쟁이 현대에 다시 불거지냐면은 사실은 해방 후예요. 교과서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한국 영토로 회복됐다라고 가르치는데 이거는 교과서 외적인 얘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사항으로 들어만 두세요. 비극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화약에서 시작이 됐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을 맞이한 다음에 미국이 샌프란시스코 화약을 통해서 어디까지를 한국의 영토로 하고 어디까지를 일본의 영토로 할 것인가를 조정을 합니다. 근데 그때 초판에는 독도가 한국 영토로 돼 있었어요. 분명히. 근데 일본이 로비를 해요. 아니다. 독도는 우리 걸로 해야 된다. 로비가 먹혀가지고 이안부터 독도는 일본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당시 우리나라 이승만 정부에서 항의를 했죠. 근데 그 항의가 먹히질 않아요. 결국 샌프란시스코 조약 최종판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독도는 일본 땅으로 나와버려요. 그래도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무지하게 불리하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자, 그래서 이승만 정부에서 한국 전쟁을 틈타서 북한군이 혹시라도 동해를 돌아서 내려오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그 명목하에 일본이 차지하고 있었던 독도를 무역으로 뺏어요. 그러면서 독도를 이때부터 우리가 계속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잘 들어보세요. 뉴스에서 일본이 항상 그런 얘기예요. 한국 정부가 무력을 동원해가지고 독도를 강탈해갔다. 그걸 아직까지도 갖고 있다. 이런 발언을 계속합니다. 이 발언이 왜 나왔냐면은 샌프란시스코 화약을 근거로 한국전쟁 때 이승만 정부가 독도를 탈취한 그 사건을 겨냥해서 한 얘기예요. 자, 요거는 이제 교과서 외적인 얘기고 어쨌거나 독도는 현재 우리가 확실하게 관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와이. 하와이는 미국의 그 섬이죠. 그죠? 우리나라가 좀 이제 인연이 있는 지역이 바로 하와이예요. 미국인 의사 알렌, 이 사람이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 이 알렌이 황성신문이라는 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해요. 이민자를 갖다가 받기로 그렇게 홍보를 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 이민 사업이 일어난 곳이 바로 하와이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서 뭐 이민 간 사람이 뭐 행복하게 잘 살았냐 하면은 대부분이 사탕수수 노동자로 전락을 하면서 뭐라고 불렸다? 애니깽이라는 용어로 불리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 하와이를 시작으로 뭐 샌프란시스코, LA, 기타 각지 미국의 이주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죠. 자, 그럼 핵심 정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반 부인들은 황성신문의 여권 신장을 위해 여성통문을 발표했다. 1900년도부터 관복이 양복으로 바뀌었다. 외국 상인 내지 무역에 대항해 객주 자본이 결합된 상회사가 결합되었다. 뭐 대표적으로 보면은 뭐 대동상회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했죠. 일본으로 곡물 유출을 막기 위해 함경도, 황해도에서 방공령이 실시됐다. 방공령은 1883년에 조일통상장정 개정을 근거로 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나 일본에서는 규정 위반이라고 하면서 몰아붙이는 바람에 방공령 철회! 거기다가 배상금 지불 그렇게 됐다고 했죠. 갑오개혁의 결과 은행이 설립되었는데 최초의 민간은행 조선은행이 설립이 되죠. 아간파천 이후 상권수호운동이 전개되었는데 특히 시전 상인들이 한국중앙총상회를 결성을 해서 철시투쟁 이런 걸 통해서 독립회폐를 지원하기도 하고 상권수호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고 했고요. 경강 상인들 같은 경우는 증기선을 구입하기도 하고 또 해운업에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다. 광무개혁 때 상공업 진흥책에 따라 조선 직조사가 설립되었는데 도고에게 그냥 독점권을 부여해주고 정부가 도고로부터 재정을 충당받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경유착이죠. 그죠? 그런 방식이 이때 실시가 되고요. 일제는 대한시설 강령 결정을 통해 일본의 한반도 이주를 장려했고요. 일본인의 한반도 이주를 장려했고요.
일본은 화폐개혁과 시설개선으로 조선의 금융을 지배하고자 했다. 화폐개혁하면서 백동아를 이제 일본 제1은행권으로 교체를 해줬는데 질이 나쁜 거, 파손된 거 이거를 좀 주관적인 그런 판정이 많이 개입돼가지고 안 바꿔주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요. 특히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조선에게 강제로 차관을 빌려줘서 이자를 갖다 착취했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일본의 경제적 침탈에 맞서 서상도는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했는데 일제가 그렇게 방해했죠. 이걸 지원해줬던 양기탁을 성금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가 1년 후에 흐지부지 시킨 다음에 무죄로 석방시켰다고 그랬어요.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공표한 것은 칙령 41호이고 일본은 러일 전쟁 중 시마네현 고시 41호로 독도를 강탈했습니다. 청은 간도의 봉금 정책을 실시했었는데 19세기의 조선인들이 계속 가서 이주를 했다고 그랬어요. 백두산 정계비의 해석의 차이로 결국 간도 영유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토문강이 어느 강이냐? 청은 두만강, 그리고 조선은 송화강이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죠. 대한제국은 이 범인을 간도관리사로 파견을 했고요. 일본은 통감부의 주도하에 간도에 파출소를 설치했다. 이게 뭐 조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간도는 조선 땅, 조선은 이제 일본 거, 그러므로 간도는 누구 거? 일본 거. 이런 논리라고 그랬어요. 청과 일본의 간도 협약으로 간도는 청에 귀속되고 일본은 청으로부터 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따게 됩니다. 연해주는 조선인의 이주로 신안촌이 설립되었다. 하와이는 황성신문의 홍보로 특히 미국인 의사 알렌의 홍보로 인해서 최초의 공식 이민이 시작되었고요. 하와이로 이주한 조선인들은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애닝깽이라는 용어로 불렸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실력 형성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인물의 대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을 고르시오. 계속되는 흉년과 일본으로의 곡식 유출로 인해 곡물가가 치솟고 있대요. 한번 정부의 대책을 들어볼까요? 지금 곡물 유출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죠? 뭔 얘기할 것 같아요? 방공령 얘기할 것 같죠? 그죠? 딱 봐도. 자, 보겠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1883년 일본과 조일통상장정 개정을 통해 일본으로 곡식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방공령 얘기하는 거네요. 이미 함경도와 황해도에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을 보겠습니다. 객주자본이 결합하여 대동상해, 장통상해를 설립하였다. 요거는 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그리고 조일수호조약 속약, 이거 개정을 통해서 내지 무역이 일어남에 따라서 객주자본이 타격을 받자 상위사를 설립했다고 그랬죠. 그죠? 요거는 아니고 2번. 일부 지역에 방공령이 실시했다. 대표적으로 함경도와 황해도에서 각각 방공령을 실시했다가 혹들에다 혹을 붙였다고 그랬어요. 최초의 민간은행이 조선은행이 설립되었다. 이것은 갑오개혁과 관련이 있죠. 아니고 시전상인들이 황국중앙 총상회를 결성했다. 요거는 아간파천 이후에 열강들이 이권 침탈과 관련이 있으니까 아니고 조선 직조사가 설립되었다. 요거는 광무개혁과 관련이 있죠. 자, 그럼 1번에서 방공령에 대한 설명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올바르게 고르시오. 질이 나쁜 백동화는 바꿔주지 않는다. 자, 백동화가 나왔네요. 상태가 매우 양호한 갑종 백동화는 개당 이전 오리의 가격으로 세동과 교환하여 주고 상태가 좋지 않은 을종 백동화는 개당 일전의 가격으로 정부에서 매수하며 그가 좀 다운되는 거죠. 그죠? 단 형질이 조악하여 화폐로 인정하기 어려운 병종 백동화는 매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차등을 두고 했으니 내가 100만 원을 갖고 있다 해도 이 100만 원이 전부 다 교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등급을 매겨서 하다 보니까 야 이건 안 돼. 요거는 깎아서 요것만 되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100만 원 갖고 있던 사람이 30만 원으로 20만 원은 이렇게 재산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1905년에 재정 고문이었던 메가타가 주도했던 화폐개혁 사업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화폐개혁 사업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제1차 한일협약을 통해서 고문 정치가 시작됐다고 했죠. 외교 고문으로 미국인 스티븐스, 그리고 재정 고문으로 일본인 메가타가 들어왔고 그 메가타의 주도하에 일어났던 것이 바로 요 화폐개혁 사업입니다. 자, 그리고 이 화폐개혁 사업으로 인해서 조선의 경제가 타격을 받고 시설 개선으로 인해서
차관을 강요받으면서 재정적으로 위기가 생겨요. 그러면서 서상돈이 주도했던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면 제2차 한일협약과 국채보상운동 이 사이에 마 구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번의 답은 5번 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다음 지도에서 A지역에 대한 역사적 사실로 올바른 것은, 자, A지역 보겠습니다. 백두산 전개비가 나왔네요. 그죠? 이 전개비를 기준으로 토문강, 송하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요쪽으로는 두만강이 흘러가고 있고, 요쪽으로 우수리강이 이렇게 있고, 이 북쪽에는 흑룡강이 있네요. 요 사이에 땅, 강으로 둘러싸인 마치 성과 같은 땅, 무슨 땅입니까? 이 A는 간도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 간도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 골라보겠습니다. 1번. 대한제국 칙령 41호로 우리 영토에 편입됐다. 요거는 독도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2번. 시마네현 고시 40호로 일본이 강탈해간 영토이다. 이것도 독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번. 조선인이 많이 이주하여 신안촌이 설립됐다. 이건 어디예요? 바로 요 지역. 연해주와 관련된 설명이죠. 아니고 4번. 고종은 이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이 범윤 관도관리사로 파견했었죠. 요거네요. 그죠? 5번.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공식 이민이 일어난 곳이다. 여긴 어디입니까? 바로 하와이입니다. 자, 따라서 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6강 근대 개항기 이후에 일어났던 여러가지 사회, 경제적 변화, 그리고 영토 문제까지 엮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제 근대 개항기 파트의 마지막이죠. 그죠? 문화 쪽입니다. 근대 시대에 신토망토한 문물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과연 이런 문물들이 당시 사람들한테 어떤 반응을 일으켰고 또 당시 사회를 어떤 식으로 변화를 시켰나 그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